도련님, 오늘은 글방 대신 뒷간에 숨으십시오. 뭐? 뒷간이라고? 도련님, 낯선 사내들이 도련님을 노리고 있습니다. 뭐시 누가? 그날 홍주고울 최씨 가문 안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랑채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저 안 위에는 반쯤 쓰다 만 붓글씨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먹물이 번졌습니다. 아무도 닦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마당 한 구석 낡은 뒷간 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그 문 너머에서 소리가 났지요. 숨소리였습니다. 작은 숨소리 둘이 서로를 붙든 채 떨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사내들의 발소리가 마당을 훑고 있었습니다. 구석구석 천천히 빠뜨리지 않으며 어째서 두 아이가 뒷간 안에 있었을까요? 어째서 사내들은 이 집을 뒤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정녕 9살 몸종 하나가 이 집안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는 그보다 나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핏줄이 핏줄을 배신하고 돈이 도리를 사던 그 가을이었습니다. 그날의 선택은 훗날 이 집안 전체의 운명을 바꾸어 놓게 됩니다. 보기는 홍주고울 경주 최씨 가문의 딸린 몸종이었습니다. 나이는 9이었으나 눈치는 20도 넘었지요. 어미는 보기가 5살 때 세상을 떴습니다. 아비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집 횡마당이 제 세상 전부였습니다. 보기가 모시는 이는 최씨 가문의 외아들 12살 도련님 진서였습니다. 홍주에서 손꼽히는 문반 가문의 기둥이 될 아이였지요. 진서 도련님은 총명했습니다. 천자문을 사흘에 뗐고 사서는 한 달 만에 통했습니다. 글씨도 반듯했고 외운 것을 잊지 않았지요. 마을 훈장도 집안 어른들도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과거에 급제하면 우리 집안이 다시 일어선다. 그 기대가 얼마나 컸냐 하면 도련님이 태어나던 날 집안 어른들이 잔치를 사흘이나 벌였다 합니다. 홍주 고을에서도 소문이 자자했지요. 보기는 그 도련님의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글방 갈 때 벼루를 들고 밥 먹을 때 옆에 서고 주무실 때 발치에 쪼그려 앉았지요. 그런데 도련님은 보기를 그냥 몸종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련님이 서안 앞에 앉아 글을 쓰다가 보기를 불렀지요. 보기야, 이리 와봐. 예, 도련님. 이 글자가 뭔지 알아? 모릅니다. 하늘천이야, 따라해봐. 하늘천, 하늘천. 이번엔 써봐. 보기는 주저했습니다. 저 같은 것이 글자를 써도 됩니까? 내가 써보라면 쓰는 거야. 보기는 조심스럽게 붓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획 하나를 겨우 그었습니다. 삐뚤었습니다. 이렇게. 응, 잘했어. 다시 해봐. 그 작은 일이 보기의 마음에 씨앗 하나를 심었습니다. 글을 배운다는 것, 사람으로 대우받는다는 것, 그 씨앗이 뒷날 어떻게 자라났는지는 가히 짐작이 갈만합니다. 두 아이는 그렇게 서로의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나 집 안에는 그 온기를 반기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님이었습니다. 진서 도련님의 친어머니는 도련님이 8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병이었지요. 나리는 이듬해 홍주 아전의 딸을 후처로 맞이했습니다. 마님은 젊고 영리한 여인이었습니다. 첫눈에 보기에는 단아하고 차분했지요.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 달랐습니다. 그 눈 안에 늘 무언가를 재고 있는 빛이 있었습니다. 마님이 이 집에 들어온 지 2해가 지난 그해 가을. 마님의 뱃속에 아이가 들어섰습니다. 그때부터 마님이 달라졌습니다. 뱃속 아이가 아들이면 이 집안의 구도가 달라지는 것이었지요. 진서 도련님이 장남이기는 했으나 후처 소생의 아들도 가문을 이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마님은 누구보다 잘 알았고
진서 도련님이 과거에 먼저 급제하여 가문의 중심이 되어버리면 자신과 자신의 아이가 설 자리가 좁아진다는 것도 알았지요. 그래서 마님은 보기를 싫어했습니다. 보기가 도련님 곁에 있는 한 도련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혼자가 아닌 도련님을 흔들기는 어려웠지요. 어느 날 부엌에서 마님이 나이 든 몸종 막내에게 말하는 것을 보기가 들었습니다. 저 보기라는 아이 말이야. 눈이 너무 살아있어. 몸종이 눈치가 많으면 피곤하거든. 마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련님 글방 따라다니는 것도 이제 그만 끊어야겠어. 글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 되지. 어떻게 하시려고요? 두고 봐. 제 발로 물러나게 할 방법이 있을 거야. 보기는 들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제 발로 물러나게 하겠다. 그 말이 오래도록 머릿속에 맴돌았지요. 이 집 하인은 둘이었습니다. 막쇠는 40 중반의 중년 사내였습니다. 힘이 세고 성품이 묻어냈지요. 나리가 오래 믿어온 하인이었습니다. 전처 마님 시절부터 이 집 일을 맡아왔으니 15년이 넘었지요. 귀동이는 23세 젊은 사내였습니다. 눈치가 빠른 대신 입이 가벼웠고 돈 앞에서 눈이 흔들리는 자였습니다. 이 집에 온 지는 3년쯤 되었지요. 보기는 막쇠를 믿었습니다. 귀동이는 조금 미덥지 않았지만 크게 경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보기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돌아서는 것이 처음부터 믿지 않은 사람이 배신하는 것보다 훨씬 아프니까요. 사건이 시작된 것은 그해 가을 9월 초였습니다. 보기는 새벽 뒷간을 다녀오다 담장 너머를 보았습니다. 골목에 사내 둘이 서 있었습니다. 갓을 눌러쓰고 도포를 걸쳤으나 행색이 반듯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한 곳, 안채 쪽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지요. 새벽 골목에 사내가 서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남의 집 담장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이유는 더더욱 없었지요. 보기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들키지 않으려 몸을 낮추고 뒷걸음 쳤습니다. 뒷간 그늘에 몸을 숨기고 한참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내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서서 바라볼 뿐이었지요. 한참이 지나 둘이 사라졌습니다. 보기는 그제야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도련님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보기는 발치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 안채를 보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이 집에서 감나가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한 가지에 생각이 멈추었습니다. 도련님, 9살 아이의 짐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짐작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셋이었습니다. 보기는 이번에는 더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셋 중 하나가 키가 크고 얼굴에 흉터가 있는 사내였습니다. 그 사내가 우두머리인 듯 나머지 둘이 그 사내 쪽을 보며 이야기했지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내들의 눈이 어느 방향을 가리키는지는 보였습니다. 도련님 방이었습니다. 보기는 등이 오싹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지요. 그 다다음 날은 사내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담장 아래 지늘개 발자국이 여러 찍혀 있었습니다. 어른 사내의 발자국이었고 안채 창호지 쪽을 향해 나 있었지요. 보기는 그 발자국 앞에 쪼그려 앉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발자국이 몇 개인지 셌습니다. 얼마나 깊은지 보았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따라갔습니다. 5 사람이었습니다. 왔다가 간 것이 아니라 오래 서 있다가 간 것이었습니다. 보기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도련님을 노리는 것이다. 보기는 곧장 안채로 갔습니다. 마님이 아침 단장을 하고 있었지요.
마님, 사흘째 담장 너머에 낯선 사내들이 보입니다. 안채 쪽을, 도련님 방 쪽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마님은 거울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련님이 걱정되어서요. 마님, 내가 포교냐 아니면 포졸이냐. 막내가 옆에서 피식 웃었습니다. 보기는 그 웃음이 싫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마님, 발자국도 남아 있습니다. 직접 보시면. 보기. 마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거울 속에서 마님의 눈이 보기를 보았습니다. 이 집에서 도련님 걱정할 사람이 따로 있다. 몸종이 나설 자리가 아니야. 알겠느냐? 예, 마님. 보기는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막쇠를 찾아갔습니다. 막쇠 아재, 사흘째 담장 너머에 낯선 사내들이 있어요. 도련님 방 쪽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한번 가보실 수 있어요? 그게 참말이냐? 예. 발자국도 남아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막쇠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곧 표정이 굳었습니다. 알겠다. 내가 마님께 고하마. 보기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막쇠가 나서준다면 다를 것이라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막쇠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보기를 보아도 시선을 피했습니다. 말을 걸어도 짧게 답하고 자리를 피했지요. 보기는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주인 나리가 행장을 꾸렸습니다. 한양으로 길을 떠나는 것이었지요. 아들 진서의 과거 시험과 관련하여 지인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열흘 안에 돌아오겠다 했습니다. 나리는 떠나기 전에 보기를 따로 불렀습니다. 보기야. 예, 나리. 내가 없는 동안 도련님 곁에 있어라. 도련님이 글방 갈 때도 돌아올 때도 꼭 함께 있어라. 알겠냐? 보기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예, 나리,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나리는 잠시 보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내가 이 집에서 진서한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야. 보기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몸종에게 그런 말을 하는 양반은 많지 않았으니까요. 나리는 말에 올랐습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유독 크고 무겁게 들렸지요. 보기는 대문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리가 없는 열흘이다. 그 사내들이 움직인다면 바로 이때다. 나리 말씀대로 도련님 곁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보기의 다짐이었습니다. 그 다짐이 얼마나 혹독한 시험을 받게 될지 그때의 보기는 알지 못했습니다. 나리가 떠나고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귀동이가 보기를 찾아왔습니다. 뒷마당에서 혼자 일하고 있던 보기에게 슬그머니 다가왔지요. 보기야, 너 담장 사내들 이야기했다고 들었어. 나한테도 자세히 말해봐. 내가 한번 알아볼게. 보기는 잠시 귀동이를 보았습니다. 믿어도 될 사람인지 생각했지요. 귀동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별일 아니라는 듯 가볍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좀 가볍긴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닐 거야. 보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담장 이야기, 발자국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느 쪽 담장인지, 몇 명이나 보였는지, 어느 방향을 보고 있었는지. 귀동이는 열심히 듣는 척했습니다. 고개도 끄덕이고 눈도 크게 뜨면서요. 알겠어. 내가 한번 살펴볼게. 그리고 자리를 떴습니다. 보기는 그때 느꼈어야 했습니다. 귀동이가 왜 알아보겠다고 했는지를. 막쇠에게 말했을 때는 마님께 고하러 갔습니다. 귀동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보기가 저녁 밥상을 들고 사랑채 쪽을 지나가다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귀동이가 담장 모퉁이에 서서 낯선 사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고개는 숙여져 있었지요. 보기는 밥상을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까이 가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나치는 척하면서 보려는 것이었지요. 낯선 사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흉터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보았던 키 큰 사내였습니다. 귀동이의 손에 무언가가 쥐어졌습니다. 엽전이었습니다. 귀동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서 보기가 익은 것은 미안함이 아니었습니다. 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겁 뒤에 숨은 적이었습니다. 보기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처럼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가슴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귀동이가 넘어갔습니다. 그 정보를 저쪽에 팔아넘긴 것이었습니다. 담장이 어디인지, 발자국이 어디 있는지, 도련님 방이 어디인지. 보기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보기는 이를 악물고 다시 마님 앞에 섰습니다. 마님, 어젯밤에 귀동이가 담장 너머 낯선 사내에게서 돈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내는 며칠 전 담장 너머에 있던 자들 중 하나였습니다. 도련님이 위험합니다. 마님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지요. 귀동이가 돈을 받았다고? 예. 엽전이었습니다. 확실히 보았냐? 예. 마님이 막내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귀동이 불러오너라. 잠시 후 귀동이가 왔습니다. 귀동이는 마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말했지요. 마님, 어젯밤 제가 받은 것은 저작거리에서 동네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입니다. 보기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뻔한 거짓말이었지요. 그러나 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보기야. 마님이 보기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앞으로 확실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사람을 의심하는 말은 하지 마라. 하인이 하인을 모함하면 이 집 꼴이 뭐가 되겠냐. 다시 이런 일 있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보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억울함이 목까지 차올랐지요. 그러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마님 앞에서 나와 뒷마당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혼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굴렀습니다. 보기는 생각했습니다. 마님이 알면서 모른 척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모르는 것인가?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보기는 사랑채 뒤편 담 곁을 지나다 발을 멈추었습니다. 안에서 낮은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지요. 막쇠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귀동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내일 글방 가는 길에 솔숲에서 처리한다고 했지. 그렇소, 3시 솔숲 안에서 기다리기로 했소. 도련님이 혼자 가야 하니까 보기를 떼어놓아야 해. 마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했소. 확실한 거지. 빈틈없이 해야 해. 걱정 마시오. 보기는 내일 광에 갇힐 거요. 보기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막쇠까지였습니다. 마님까지였습니다. 온몸에 피가 식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보기는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쓰러지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도련님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지요. 보기는 그 발치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마님은 왜 이 일에 뱃속 아이가 아들이면 도련님이 없어지는 것이 마님에게 이로운 것인가? 막쇠는 언제 돌아선 것인가?
처음부터인가 아니면 중간에 넘어간 것인가? 도련님을 깨울까? 도련님을 깨우면 도련님이 마님께 여쭐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마님이 먼저 손을 쓸 것이었지요. 도련님에게 말하지 않고 내일 혼자 막을 수 있을까? 9살 계집아이가 33을 혼자 막을 수 있을까? 보기는 새벽이 올 때까지 생각했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9살 아이가 짜낼 수 있는 모든 생각을 다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닭이 첫 울음을 울었습니다. 보기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도련님 방 문을 살며시 열었지요. 도련님, 일어나십시오. 응, 보기야. 아직 닭이 한 번밖에 안 울었는데. 도련님, 오늘은 글방에 가지 마십시오. 도련님이 눈을 비볐습니다. 무슨 소리야, 훈장 어른이 기다리시는데. 도련님, 오늘 하루만이요. 부탁드립니다. 도련님이 보기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이었으나 눈빛이 달랐습니다. 두려움과 간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지요. 왜, 무슨 일 있어?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냥 오늘만 집에 계세요, 제발요. 도련님은 잠시 보기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보기는 안도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하루는 넘길 수 있다 생각했지요.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님이 보기를 불렀습니다. 도련님이 글방에 안 갔다지. 예, 마님. 내가 막은 것이냐. 보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님, 오늘 글방 가는 길에 위험한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어젯밤 담 뒤에서 들었습니다. 솔숲의 사람들이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도련님을 해치려는 자들입니다. 마님의 낯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요. 그러나 보기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님이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이 아이가 밤에 잠을 못 자서 헛소리를 하는구나. 그리고 막내를 불렀습니다. 도련님 글방 채비해라. 그리고 이 아이는 오늘 광에 가둬라. 날이 오실 때까지 내보내지 마라. 보기가 몸을 뺐습니다. 마님, 도련님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 솔숲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발요. 마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선명하고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보기의 뺨에 손자국이 붉게 올랐습니다.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들었습니다. 부엌에 있던 어린 몸종도, 우물가에 있던 막내도, 뒤뜰에 있던 귀동이도, 다시 한 번만 더 나서봐라. 마님의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도련님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보기가 왜 저러는 겁니까? 들어가 있거라. 내가 알 일 아니다. 보기가 맞았잖아요. 보기가 뭘 잘못했습니까? 마님이 도련님을 보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눈이었지요. 진서야, 어미 말 들어. 안으로 들어가. 도련님이 보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뺨을 붙들고 서 있는 보기. 9살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기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참으면서 도련님을 보았습니다. 도련님, 글방에 가지 마세요. 막내가 보기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보기는 끌려가면서도 도련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도련님이 한 발을 내딛었습니다. 보기야. 마님이 도련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진서야, 이리 오너라.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보기는 광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빗장이 걸렸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광은 어두웠습니다. 쌀독 냄새, 묵은집 냄새, 된장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보기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기는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9살 아이로 울었습니다. 엉엉 소리내어 실컷 울었습니다. 어미 생각이 났습니다. 5살 때 세상을 떠난 어미, 얼굴이 잘 기억나지 않는 어미, 그래도 등이 따뜻했던 어미, 어미가 살아 있었더라면, 지금 이 순간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더라면, 눈물이 닿을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닿아자 생각이 돌아왔습니다. 도련님이 지금 어디 계실까? 글방에 가셨을까? 솔숲까지는 얼마나 걸리지? 내가 여기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보기는 광이 어두운 어둠 속에서 손을 뻗었습니다. 이것저것 손끝에 닿는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쌀독, 집묶음, 항아리, 그리고 낡은 쇠스랑. 쇠스랑을 집었습니다. 문 아래쪽으로 기어가서 빗장 틈을 찾았습니다. 쇠스랑 끝으로 틈을 긁었습니다. 1번, 2번, 10번, 20번, 30번. 50번쯤 되었을 때 빗장이 조금 들렸습니다. 100번쯤 되었을 때 빗장이 덜컹거렸습니다. 150번이 되었을 때 빗장이 떨어졌습니다. 보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광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에 쏟아졌습니다. 보기가 한 발을 내딛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가는 게야? 보기가 돌아보았습니다. 담 아래 그늘 속에 노인 하나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집 마당에서 자비를 맡아 하는 늙은 머슴 점쇠였지요. 점쇠는 이 집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이었습니다. 주인 나리의 아버지 때부터 이 집 마당을 쓸었던 노인이었지요. 70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허리가 굽었고 걸음이 느렸습니다. 힘든 일은 하지 못했지만 아무도 그를 내치지 않았지요. 워낙 조용히 살았기에 마당에 있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조용함이 이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보게 해 주었습니다. 점쇠 어르신, 도련님이 위험합니다. 나도 알아. 보기가 멈추었습니다. 어르신이 아십니까? 귀동이가 누구한테 팔렸는지, 막쇠가 왜 돌아선지, 마님이 무엇을 바라는지, 이 늙은이 눈에는 다 보였어. 보기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울컥했지요. 그러면 어르신은 왜? 나는 늙어서 빠르지 못해. 힘도 없어. 내가 나서봤자 막쇠 하나도 못 당해. 그래서 기다렸어. 내가 나오기를. 점쇠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삐걱거렸습니다. 도련님은 아직 집에 계시냐? 모르겠습니다. 마님이 글방 채비하라 하셨으니 뛰어가 솔숲 가기 전에 잡아야 해. 나는 뒤따라갈 테니 너 먼저 가. 보기는 달렸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신을 찾을 시간이 없었지요. 풀 위를, 돌 위를, 젖은 풀밭 위를 달렸습니다. 솔숲으로 가는 길목담 모퉁이에서 귀동이가 나왔습니다. 손에 새끼줄이 들려 있었지요. 귀동이가 보기를 보고 굳었습니다. 너 광에서 어떻게 나왔냐? 귀동이 아재, 그 줄이 뭡니까? 귀동이가 얼굴을 돌렸습니다. 비켜. 아재가 도련님을 팔았습니까? 귀동이의 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눈에 물기가 올라왔습니다.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빚이 있어. 집에 아이들이 셋이야. 막내가 2살이야. 겨우내 아이들이 굶었어. 은전 5냥이라도 생기면 그 생각밖에 없었어. 보기는 귀동이를 보았습니다. 어른이 우는 것을 본 적이 많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런 어른이 우는 것은 그래서 도련님을 파셨습니까?
귀동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보기는 귀동이를 지나쳐 달렸습니다. 더 이상 볼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귀동이가 불렀습니다. 보기야. 보기가 돌아보았습니다. 귀동이는 새끼줄을 땅에 내던지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솔숲에 3명 있어. 우두머리는 키가 크고 얼굴에 흉터가 있어. 제일 위험한 놈이야. 도련님 혼자 가게 하지 마라. 제발. 마지막 순간 그의 아내도 도리가 살아 있었습니다. 보기는 돌아서서 달렸습니다. 더 빠르게, 더 힘껏. 보기가 뛰어가니 저 앞에 도련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홀로 글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솔숲 어기까지 100걸음쯤 남은 자리였지요. 그리고 솔숲 안에서 그림자들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셋이었습니다. 한 명은 길 왼편, 한 명은 오른편, 한 명은 숲 정면에 있었지요. 도련님을 에워싸려는 것이었습니다. 보기가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도련님. 도련님이 돌아보았습니다. 솔숲 안의 그림자들도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보기가 달려와 도련님 앞에 섰습니다. 숨이 차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숲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기야, 광에 있어야 하잖아. 그때였습니다. 솔숲에서 사내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키가 크고 얼굴에 흉터가 있는 자였습니다. 귀동이가 말한 우두머리였지요. 손에 새끼줄이 들려 있었습니다. 보기는 순간 사방을 보았습니다. 왼쪽 마을길에는 사내가 막아섰습니다. 오른쪽은 논이었고 논 너머는 다시 숲이었습니다. 뒤로 돌면 올라온 길인데 3번째 사내가 막아서고 있었지요. 하지만 앞쪽으로 조금 더 가면 샛길이 있는데 보통 이곳 사람들이 아니면 잘 모르는 길이 있었습니다. 샛길을 타고 내려가면 그래도 집에 빠르게 당도할 수 있었습니다. 순간 보기는 도련님 손을 이끌고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도련님, 뒷간으로 뛰십시오. 지금 당장이요. 뭐, 뒷간이라고. 빨리요. 지금 당장이요. 두 아이가 뒷간으로 뛰었습니다. 샛길을 통해 사내들보다 먼저 집 뒷간에 도착하여 재빨리 뒷간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나무 빗장을 걸었습니다. 사내들의 발소리가 우르르 가까워졌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냄새가 지독했습니다. 보기야, 여기가. 쉿. 보기가 도련님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발소리가 뒷간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거기 누구요? 안에 있소.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거기 아이들 있소. 나와요. 여전히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사내들이 낮은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설마 뒷간에 숨었겠냐? 이 냄새에 아이들이 거기 들어가겠어. 겁쟁이들도 아니고 빙 돌아서 도망간 거겠지. 논두렁 쪽으로 다시 가봐. 오른쪽도 봐, 빨리. 발소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보기는 그때서야 손을 내렸습니다. 두 아이는 어둠 속에서 서로를 보았습니다. 도련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기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기야, 저 사람들이 나를, 도련님을 데려가려 했습니다. 누가 시킨 거야? 보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마님의 이름을 말해야 할까? 막수의 이름을 말해야 할까? 날이 깨서 돌아오시면 다 밝혀질 것입니다. 도련님이 보기를 보았습니다. 너는 무섭지 않냐? 보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도련님이 더 무서워하실 것 같아서요. 도련님이 웃었습니다. 눈물이 나는 얼굴로 웃었습니다. 냄새가 지독한 뒷간 안에서
두 아이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두 아이는 오래 기다렸습니다. 자네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사이 보기의 마음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다 밝혀질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나리가 돌아오셔도 마님은 모른다 하실 것이다. 귀동이는 자기 변명을 이미 준비해 두었을 것이다. 막쇠는 힘이 세다. 그리고 나는 광을 부수고 나온 몸종이다. 나리께서 오셔도 누가 나를 믿어주겠는가. 보기는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아무도 듣지 않는다. 뺨을 맞았다. 광에 갇혔다. 그래도 달려왔다. 그런데 나리가 오셔도 나는 또 혼자일 것이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어미가 있었더라면, 아비가 있었더라면, 이 집에서 목소리 하나 낼 수 있었더라면. 보기는 뒷간 지붕을 보았습니다. 썩은 판자 틈으로 하늘이 조금 보였지요.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맑고 높았습니다. 그 하늘을 보면서 보기는 생각했습니다. 억울하다. 그런데 도련님은 살았다. 그것으로 되었다. 그 한 가지 생각이 보기를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련님이 보기 옆으로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기야. 예, 도련님. 나 나중에 크면 내가 원하는 것 다 해줄게. 뭐든지. 보기가 도련님을 보았습니다. 도련님, 저는 그냥 도련님이 살아 계시면 됩니다. 도련님이 보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12살 손과 9살 손이 어둠 속에서 맞잡혔습니다. 냄새 나는 뒷간 안에서 두 아이는 그렇게 하늘이 어두워질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어질 무렵이었습니다. 뒷간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자네들의 소리가 한참 전에 사라졌지요. 보기가 조심스럽게 빗장을 열었습니다.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 아이가 뒷간에서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른 말발굽 소리였지요. 보기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가 이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두 아이는 길과 숲을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멈추었습니다. 최씨 댁이 여기 맞지요?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보기가 숲을 사이로 보았습니다. 말 두 필이 서 있었고 그 위에 사내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갓을 쓰고 도포를 걸친 차림새가 단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세 번째 말이 왔습니다. 진서야. 보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나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도련님이 수풀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아버지. 나리가 말해서 내리기도 전에 도련님이 달려갔습니다. 나리는 말 위에서 몸을 기울여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말해서 내려 아들을 꼭 안았지요. 진서야, 다쳤느냐, 다치지 않았느냐. 괜찮아요, 아버지. 아버지, 왜 이리 빨리 오셨어요? 나리의 눈이 보기를 보았습니다. 흙투성이 맨발의 아이. 뺨에는 손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지요. 보기 아니냐. 예, 나리. 진서가 살아있는 것이 내 덕이냐. 보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점수의 어르신 덕입니다. 그리고 도련님이 저를 믿어주신 덕입니다. 나리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귀동이가 내게 기별을 넣었다. 보기가 눈을 들었습니다. 귀동이 아재가요? 어제 밤 한양 쪽으로 급히 사람을 보냈더구나. 내가 머무는 곳을 알고 있었나 보지. 새벽에 받았다. 그래서 바로 달렸어. 귀동이었습니다. 엽전을 받고도 새끼줄을 손에 쥐고도
결국 마지막 순간에 돌아선 자. 보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어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나리는 집안 모든 사람을 마당에 모았습니다. 함께 온 군관도 서 있었습니다. 군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최나리, 이 일의 배후가 밝혀졌습니다. 인근 고을 박진사 댁 사람들입니다. 박진사는 자기 아들이 다음 과거에서 도련님한테 밀릴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 하인을 돈으로 샀습니다. 또한 이 집 안 사람에게도 접근했습니다. 마당이 고요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마님에게로 향했습니다. 마님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나리는 마님을 오래 보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꾸지람보다 무거웠지요. 그리고 나리는 귀동이 쪽을 보았습니다. 귀동이는 이미 무릎을 꿇어 있었습니다. 나리,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끝에는 도련님을 살리려 했습니다. 나리는 오래 귀동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관아에서 결정할 것이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막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리는 막쇠에게도, 막내에게도, 마당의 모든 사람에게도 크게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할 이야기가 있소.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마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마님의 몸이 가느다랗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나리가 보기를 따로 불렀습니다. 차랑채에 앉히고 물 한 그릇을 내주었습니다. 마셔라. 보기는 조심스럽게 물을 마셨습니다. 나리가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에 마님께 고했을 때부터 오늘까지 혼자서 다 감당했구나. 저는 그냥 도련님 곁에 있으라는 나리 말씀을 따랐을 뿐입니다. 나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보기야, 억울하지 않느냐. 옳은 말을 해도 아무도 듣지 않고 뺨을 맞고 광에 갇혔는데. 보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억울합니다, 나리. 나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억울하지. 억울하다고 말해야 해. 억울한데 억울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보기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나리, 저는 억울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왜? 도련님이 살아 계시니까요. 나리는 오래 보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보기야,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해라.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것이면 다 들어주겠다. 보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글을 배우고 싶습니다. 나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거라면 내가 직접 가르쳐 주마. 암행어사의 마패가 박진사댁에 들이닥친 것은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박진사는 이번 일뿐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 고을 백성들의 원성을 사온 자였습니다. 마침 호서 지방을 돌던 어사가 민정을 살피던 중이었는데 이번 일이 마지막 증거가 되었지요. 박진사는 관아에 끌려갔습니다. 그를 대신해 최씨 가문에 보낸 사내들도 뒤따랐습니다. 귀동이는 홍주관아에서 대30대에 처하되 속전으로 대납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나리가 그 이상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자도 먹고 살기 위해 그랬다. 막내가 2살이라 했으니 그 아이는 어찌하겠느냐. 귀동이는 이 집을 떠나는 날 보기에게 절을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했지요. 보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막쇠는 관아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넘어가 있었으니까요. 마님은 그해 겨울을 침묵 속에서 보냈습니다. 이듬해 봄 아들을 낳았습니다. 나리는 그 아이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도 진서처럼 키울 것이요. 형제로. 마님은 그 말에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그 눈물이 무슨 눈물이었는지는 나리와 단둘이 나눈 대화에서 깊은 마음의 깨달음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점쇠 노인은 나리에게서 비단 한 피를 받았습니다. 노인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 집대를 이어 모셨는데 비단이 무슨 소용입니까? 나리는 그 말에 허리를 굽혀 절했습니다.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이상하다 하지 않았지요.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눈이 녹고 솔숲에 새잎이 돋기 시작할 무렵이었지요. 진서 도련님은 글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믿을 만한 장정 둘이 호위하며 함께 걸었습니다. 보기는 마당에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솔숲이 보이는 길 위로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나리가 보기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보기야, 오늘부터 그를 가르쳐 주마. 보기는 나리를 보았습니다. 제가 배워도 됩니까, 나리? 배워야 한다. 내가 가진 눈과 마음이면 그리 아깝지 않다. 보기는 잠시 도련님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길 위에 솔숲이 있었습니다. 지난 가을 무서움으로 가득했던 그 솔숲. 그러나 봄 햇살을 받은 그 숲은 그냥 숲이었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보기가 말했습니다. 배우겠습니다, 나리. 그것이 보기의 두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작은 뒷간문을 걸어 잠근 것이었고, 두 번째 시작은 붓을 드는 것이었지요. 보기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힘도 없었고, 백도 없었고, 말할 자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눈이 살아있는 아이였습니다.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위험하다 느낀 것을 말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아도, 뺨을 맞아도, 광에 갇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억울함은 세월이 모두 풀어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리는 결국 사람을 살립니다. 뒷간 안에서도, 광 속에서도, 아무도 없는 새벽 마당에서도 도리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리를 품은 9살 아이는 그해 봄부터 붓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다음 이야기도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